반야 송은일 제2권 15장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사신계 내에서 진료와 의논할 문제가 있을 때는 불령들을 거쳐 통문이 왔다. 칠성부 내에서 불령과 의논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면 무진들은 반야한테 사람을 보내왔다. 드물게는 기도하러 다니는 무녀나 점사 보려는 안왕인 듯 무진이 직접 내방하기도 했다. 어제 찾아온 춘천 칠성부 오품 금이는 저의 무진 창의가 불령한테 묻고자 하는 바에 근거를 전했다. 춘천 칠성부의 한 이품이 제 어미의 억울함을 품신해왔다. 이품의 어미는 25세, 6살, 4살의 딸을 두고 과수가 되었는 바 평민집 가세로는 넉넉했다. 그 어미가 한없이 바지런하고 굳세어 가세를 지킨 건 물론이고 늘리기까지 하며 딸 자식들을 키우던 중에 한 사내를 만났다. 처자가 딸린 차였다. 정분 나누기는 잠깐이었고 사내가 본색을 드러내어 대놓고 서방 노릇을 하는데 놈이 개차반이라 허구한 날 행패 부리며 돈을 요구하기 다반사. 이품의 어미가 얻어맞고 돈 뜯기기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관에 고발하였더니 현감이란 자가 사통한 계집이라며 물볼기를 30대나 쳤다. 현실의 법은 계집한테만 가혹하였고 놈은 아무 벌도 받지 않았다. 놈은 제 식솔들까지 몰고 와 이품 어미의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품 모녀들을 종년 부리듯 하고 있다. 더하여 큰일은 놈이 이품 자매를 넘보고 있어 그대로 가면 이품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을 지경이었다. 창의 무지는 놈을 제해야 마땅할 듯하다며 허락을 받았다. 놈을 벙어리로 만들든 반신불수로 만들든 달리 이품 모녀들을 구제할 방법이 있다면 놈의 목숨을 거두자는 청을 해왔을 리 없었다. 계집은 나이를 불문하고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사내를 받아들인 순간 그의 계집으로 낙인 찍혀 오도가도 못하게 된다. 그 아수라 지옥을 살면서 그 아수라 지옥을 견디며 살지 못할 바에 계집들에게는 스스로 죽거나 상대를 죽이는 하여 결국 자멸에 이르는 길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반야는 간밤 금이의 말을 곰곰이 듣고 나서 양평모을 무진 앞으로 쓴 편지와 은잔 성냥이 담긴 붉은 주머니를 금이 앞에 내놓았다. 이틀 동안 말을 달려와 하룻밤 쉬고 다시 떠나려는 금이 얼굴에 피로는 남아있지 않다. 춘천에 닿기 전에 양평 화약산 선원의 모을무진을 찾아가 이 편지를 전하세요. 놈의 목숨을 거두되 흔적 없이 해야 할 것이므로 모을무진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 선원이 연기하여 놈을 제거한 뒤 이품 모녀의 안위를 되찾아주라 하더라고 그대의 무진께 전하세요. 그리고 가시는 길에 요기하시라고 몇 푼 넣었습니다. 제 마음이니 받으세요. 반야가 밀어주는 서신과 주머니를 두 손으로 받아 넣은 금이는 27살로 무술을 익힌 개원이었다. 무술을 익히지 않았더라면 남복 차림새로 말을 달려 얘까지 혼자 찾아올 엄두를 못 냈을 터였다. 사신계 다른 부를 거쳐 소식이 오자면 며칠은 더 걸려왔을 것이고 일은 그만큼 더뎌졌을 것이다. 금이 오품, 그대 돌아갈 길은 염려치 않아도 되겠지요? 심려치 마시옵소서. 내려주신 마음을 고이 안고 가보겠나이다. 사뿐히 배례하고 나서는 금이 뒤에 대고 반야는 그네를 위한 호신 진언을 웬다. 그자의 목숨을 거두어 이 세상에서 제하라. 세 번째 내린 영이었다. 첫 번째는 지난 봄 오령회의에서 나온 김용언이라는 조정 실세였다.
사신계의 치명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를 제거하자는 데에 반야도 찬성했다. 그는 오령회합이 끝난 열흘 뒤 자신의 첩실집에서 칼을 맞았다. 야밤에 강도의 칼을 맞고 이틀 뒤 숨을 거두었는데 단숨에 죽지 못한 건 서투른 도적들에 의한 참변이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지난 7월에 경상도 달구벌 칠성부에서 품씨내온 계집을 제거하라고 허락했다. 딸만 있는 하미한 양반집에 시바지로 들어앉은 계집이 아들을 낳자 기세 등등 본실과 본실의 딸을 봐내지 못하고 서방을 들볶아 본실을 쫓아냈다. 문제는 계집이 본실을 쫓아내매 외간사내를 보았다는 누명까지 씌웠다는 것이었다. 본실의 딸이 일품이었다. 사특한 계집은 밤중에 뒷간에 빠져 죽었고 본실한테 누명을 쓰게 했던 외간사내는 실상 계집과 사통한 놈으로 밝혀졌다. 일품의 어미는 제 집으로 돌아가 계집이 낳은 아들을 제 아들 삼아 키우게 되었다. 사태를 그 지경까지 방치한 시원찮은 일품의 아비에게도 손을 썼다. 겨우 걸어만 다닐 수 있는 바보로 만들어 산에 노릇 못하기는 물론이고 살림살이를 아이의 부인이 맡게 해버렸다. 그렇게 되었다. 명을 내리는 사람, 명을 수양하는 사람, 그 명의 숨이 끊기는 사람, 그들이 순환하거나 악순환하는 게 세상임을 반야가 실감했던 계기였다. 이번에도 같다. 춘천의 그놈은 혼자 길을 걷다 급사를 맞은 시신으로 발견될 것이다. 열흘 내 놈이 혼자 걷는 길이 그의 저승길이 될 터이다. 업이 태산처럼 높아져 갔다. 그게 무겁지도 무섭지도 않은 반야는 죽은 자나 죽을 자를 위하여 어떤 경문이나 진언도 외지 않는다. 문 밖에서 수직했던 미리네가 그 밀을 배웅하고 들어오더니 세임이 신당 밖에 있다고 전했다. 반야는 문을 열어놓고 나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찬바람에 떨어지는 색색의 나뭇잎들이 마당에 굴러다녔다. 신당 앞에서 외코신 씨는 발끝으로 마당을 파던 세임은 반야가 들어오라 한다는 미리네 말에 결연히 신당 안으로 들어섰다. 식구가 된 지 1년여 두 사람의 첫 독대였다. 그러므로 첫 대면인 셈이었다. 보살 형님께 물어볼 게 있어 들어왔습니다. 세임이 신단을 등지고 앉은 반야 앞에 털썩 앉았다. 아이를 낳고 난 뒤 붓기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 살집으로 남아 몸피가 커졌다. 큰 몸피로 적잖은 집안일을 시원시원하게 해냈다. 삼덕은 수시로 몸져 눕는 반야 대신 손님을 받거나 신단을 받들고 근동 구판에 참여하는 일이 많아져 집안일 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미리네는 반야를 수발하면서 새 아이들 공부시키고 저 공부하느라 바빴다. 반야가 나들이를 못하게 된 지난 봄부터 손님이 많아졌다. 손님이 많으면 집안일도 많았다. 아침마다 신경에 유모였던 유돌레가 올라와 일을 거들고 깨금내도 있지만 집안일은 주로 세임 차지였다. 세임은 그렇게 여겼다. 본의 아비가 예전에 어릴 때부터 연모하던 여인이 있다 합디다. 심지어는 그 여인과 혼인해놓으라고 헛소리까지 했지요. 그런데요. 그 계집이 누군지 알고 싶소. 형님은 아실 게 아니오. 형님이라 하면서 말투는 불손하기 이를 데 없다. 제가 4살 위라는 것보다 반야와 제 서방 동마로가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 집안에서 피 섞임의 유무가 중요치 않다는 사실 또한 알지만 세임은 그것도 견딜 수가 없다. 동마로가 저를 보아주지 않는데 이 집안의 풍속이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나는 모르는 일인데 본의 아비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해 줄 것 같으면 제가 이리 하겠습니까? 형님이 알아봐 주세요. 만사람 운세를 보시니 그쯤 봐주시기야 쉽지 않습니까? 만사람을 보아도 집안 사람은 보지 않음을 알 텐데요. 내가 이 집안 사람이긴 합니까? 종년이 아니고요. 이 집안에는 종이 없지요. 그것도 아실 테고요. 세임이 독이 올라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깨문다. 오라비가 담양 현무부 칠품이라 했다. 대개 이 칠품들은 무진을 돕거나 대신하며 선원을 운영한다. 담양에는 칠성부가 없어도 그 가까운 광주에는 있었다. 광주 칠성부 무진은 54살의 여래였다. 그이는 70명 가까운 부원을 거느린 품넓은 여장부였다. 이웃한 사신계원이 누이를 칠성부에 들여달라 했다면 어떤 방법이든 찾았을 터였다. 세임의 오라비가 자신이 칠품에 오르는 동안 시집도 못 가고 있는 누이를 사신계에 들여놓지 못한 까닭을 세임을 지켜보는 동안 충분히 깨달았다. 세임에게 근기가 없다 못할 것이나 저를 위할 때만 발동하는 근기였다. 나를 이 집 식구로 형님의 아우로 생각하신다면 그 계집을 알아봐 주세요. 봐서 어찌하게요. 만나서 본의 아비를 내놓으라 하려고요. 아니 애걸이라도 하렵니다. 본의 아비가 어디 있기에요? 어느 계집 치마폭에 숨어 꼴이 보이지 않소? 반야의 냉정한 비꼼에 분통이 터진 세임이 울기 시작한다. 무거운 몸을 끌고 하루 10여리씩 달아난 서방을 찾아 걸어올 때는 그래도 꿈이 있었다. 이 집에 와서 11달째였다. 동마로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마음 따라 몸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소처럼 묵묵히 일했다. 하지만 동마로는 세임을 깨금내나 삼덕보듯 했다. 제 아들인 한부는 밖에서 주워들였다는 집안 아이들처럼 대했다. 그 모든 서름과 분노를 담아 세임은 반야 앞에서 꺽꺽 운다. 우는 세임을 반야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왜 성화를 부리며 우는지 대강은 알지만 타인을 향한 연민의 정서를 잘 모르는 반야였다. 어쩔 수 없이 살펴야 하는 상대의 처지는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헤아림이라 반야는 그걸 악연이거나 지난 생의 업장 때문이라 여겼다. 동마로가 자신에게 의미 없다고는 못하나 그것과 세임은 별개였다. 동마로가 불가항력의 상황을 넘어 세임을 범한 순간 그는 반야한테 세상 모든 사내와 같아졌다. 하여 그들 문제는 그들 것이었다. 울음을 추스른 세임이 치맛자락을 들어 얼굴을 훔치고는 코를 킁 풀었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한창 피어난 자목련 같다. 첫 아이 낳은 계집은 지나가던 평양 감사도 돌아본다던가. 26살 세임의 몸은 제 인생의 절정에 올라 있었다. 절정의 세임은 동마로를 향해 사랑에 달라 졸라대고 동마로는 그런 세임을 소 닭보듯 한다. 두 사람은 고집이 세다는 면에서 또 닮았다. 화합이 어려울 고집인 게 두 사람의 비극이었다. 본의 아비가 다른 계집을 마음에 품어 아우님을 서운케 하는 게 아님을 아우님도 아실 텐입니다. 근본을 모른 채 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늘어져 봐야 그건 억지밖에 아니 되죠. 다른 계집 때문이 아니라면 본의 아비가 저를 모른 채 하는 근본이 무엇인데요? 그건 내외인 두 사람이 알겠지요. 내가 어찌해야 그 사람이 나를 봐줄지 나는 알 수가 없소. 형님이 도와주시오. 다른 계집이 있어 나를 안이 보려는 게 아니라면 내가 어찌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남녀간의 상사에 대해 잘 모르는 나는
내외간의 일에 대해서도 하는 게 없소. 내가 어찌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아우님이 말씀해 보세요. 금방에다 딴 살림을 내어주시오. 울음 끝이라 목소리가 탁해졌으나마 또록또록한 어조로 나온 요구였다. 몇 달에 걸쳐 해냈을 궁리가 고작해야 딴 살림이라니. 반야가 고개를 돌리며 쓴웃음을 짓는다. 순하지도 영리하지도 못한 계집이었다. 그러면서도 악연을 빚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었다. 이왕 딴 살림 나는데 왜 금방에다 차려요? 차라리 멀리 이 집 식구들 꼴보기 어려운 데로 가지? 그리 되면 그 사람도 보기 어려워질 테니 금방에 있어야지요. 그래야 나도 드나들면서 집안일을 할 수 있고요. 집안일이 좀 많은가요? 저 아니어도 이 집 일을 해줄 안악들은 천지에 널렸다. 안악이 하루 일하면 온 식구가 사흘 먹을 식량이 생긴다는 꼭각시 보살집에 품삯 후하기는 10년 전에도 3동네가 다 알았다. 한 동네에 살 수도 없게 천한 무녀집의 일을 상민의 안악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보살집의 일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스스럼 없이 해주는 까닭은 그 때문이었다. 본의 아비가 찬성하겠어요? 그 사람은 형님이나 어머니 말씀이라면 죽는 신용이 아니라 죽기도 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형님이 그리하라 해주십시오. 어머니와 의논해 그리 되도록 해버리다. 그만 나가보세요. 손님들이 기다리지 않소. 곧불 한번 앓은 일 없이 살았다는 걸 믿기 어려울 만치 근 몇 달 동안 반야는 연해 앓았다. 기침이 끝나면 두통이 생기고 허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발을 삐었다. 그저 아무 기운이 없어 운신을 못하는 날도 허다했다. 그래도 움직일만 하면 수시로 손님을 받았다. 개원들의 드나듦을 평쾌하고 집안에다 손님을 묶어두지 않음으로써 이목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함이었다. 반야가 손님을 못 받으면 삼덕이나 어머니가 대신 점상 앞에 앉았다. 어머니는 경륜에 의한 지혜로 사람을 보았고 삼덕은 이전에 비할 수 없이 맑고 높아진 연기로 손님을 보았다. 어머니와 의논해 보겠다는데도 미적거리는 세임을 면전에 두고 반야가 정주를 들어 흔들었다. 밖에 있던 미리네가 신당문을 열었다. 세임이 나간 문으로 기다렸던 듯한 여인이 들어왔다. 30살 남짓한 여인이 낯익다 여긴 순간 반야는 그네를 알아보았다. 거의 잊고 지냈던 무난 부스찬댁 별당아 씨였다. 지난해 동짓달에 보았으니 얼추 1년 만인데 아씨는 많이 수척해졌다. 그네가 앉는 걸 보고 반야는 점상 앞에 앉은 채 고개 숙여 인사한다. 먼 길 오시었습니다, 아씨. 오랜만이어요. 소인한테 점을 보러 오시었습니까? 물론 그렇소만 그대를 만나고 싶기도 했어요. 내 살 일이 울적하니 그대가 자주 생각나저이다. 그때 우리 집에 와서 그대가 내게 했던 말들 기억하오? 나한테 그날 밤 서방님을 안으러 하였지요. 설마 가능할까 염려하면서 부끄러운 무릅쓰고 그리했어요. 그날 밤 서방님이 아는 나는 내가 아니고 별님이라는 여인임을 알게 되어 서러웠지만 바로 그 밤에 수태를 했으니 앉지 못한 것보다는 결과가 좋았지요. 서방님도 기운을 차리시었고 집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만사가 좋았는데 수태한 지 3달여 만에 태중의 아이를 놓치고 말았어요. 만사 휴유요. 만사계 여몽이라 자식을 낳아 놓치고 낳기 전에 놓치고 내 처지가 만신창이랍니다. 천지팔방에 만신창의 계집들이 널렸다. 남정네가 야차 같아도 계집을 뒤집어 쓰고 계집이 적귀 같아도 계집이 상한다. 아씨한테는 반야도
적히 한 가지였다. 그걸 왜 모르랴. 알면서도 진력이 났다. 나무 사만다 못다 남남. 반야는 때 아닌 정법계 진언을 외는 것으로 몸에 있는 진저리를 떨쳐낸다. 소인이 이리 앉아서 숱한 여인들을 만나자니 자식을 놓친 여인들 또한 숱하더이다. 아직 젊으신데 아시 처지가 만시창이 되실 까닭이 무엇입니까? 태중 아이를 놓치고 난 뒤에 서방님이 또 책을 놓으셨소. 뿐만 아니라 기방을 드나들면서 계집질을 시작하셨답니다. 봐하니 술도 적잖이 드시는 것 같아요. 내 나이가 28인데 시어른들께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시다. 급기야 양손자 들이실 궁리를 하고 계시지요. 먼 일가부디 중에서 어린아이를 물색 중이신데 어느 부모가 쉽사리 어린 자식을 양자로 내어놓겠소. 이래저래 내 처지가 공공하여 그대한테 내 앞날을 보아달라고 온 게요. 복채를 어찌 내야 할지 몰라 지난날 내가 그대한테 건네고자 했던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숫자가 검게 수놓인 노란색 주머니가 반야의 점상 앞에 놓여졌다. 지지난해 동짓달 밤에 김선비가 제가 가진 첨부라며 내놓던 가죽 주머니에도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기껏해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위인이었던 것을. 정신 드니 사내 자존심이 먼저 일어나더라. 반야는 앞에 없는 김근희를 향해 도리질을 했다. 그가 다시 찾아왔어도 받아들였을지 의문이지만 형편 따라 움직였을지도 모른다. 그를 김학주에 비했으랴. 그나마 남았던 연민이 간데 없어졌다. 그는 타고나길 거기까지였다. 복채를 받지 않을 까닭이 없었다. 반야는 주머니를 통째로 당겨 점상 아래 단지 속에 넣는다. 아씨, 보이는 건 같아도 해석은 달리할 수 있는 게 묵그리입니다. 그럴 테지요. 하면 제게 보이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길 바라십니까? 애들로 말하길 바라십니까? 이제와 헛된 희망 같은 건 갖고 싶지 않아요. 그대한테 보이는 대로 다 말씀하여 주세요. 헛된 희망 품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간절히 희망하는 것이었다. 그 정도는 아는 반야이므로 다른 손님이라면 이만큼 수가 나쁠 때는 돌려 말하거나 입을 다물 것이다. 지난해 그 밤 아씨께서 서방님을 안으신 건 아씨 운세를 바꾸실 기회였나이다. 그래 수태를 하신 게지요. 그 아이를 놓친 건 아씨 탓이 아닙니다. 서방님 의지 약하시어 내외간의 운을 이끌지 못하신 겁니다. 점쟁이인 저는 그걸 타고난 팔자라 여기지 않습니다. 의지 탓이라 생각하고 그리 말하며 점사를 봅니다. 서방님이 태종아이를 놓치고 주색에 빠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핑계이시죠. 두 분은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아쉽게 더 이상 자식 맺힐 일이 없으시겠지요. 그렇다고 아쉽게 자식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대가 어른들이 궁리하시는 양상은 아닐 것 같으나 자식을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씨 생월이 이른 봄 2월이시지요? 내년 2, 3월경에는 그 소식이 올 텐입니다. 서방님도 그 자식을 보시기는 할 것이고요. 자식을 보고 난 뒤 서방님이 오리지 않아 저 세상으로 떠나리란 말을 그네라고 알아듣지 못했을 리 없었다. 한 가닥의 희망도 보태지 않고 줄줄 내놓는 반야의 말에 아씨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고지곳대로 읊어버린 건 그들 내외였기 때문이었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작정하고 그들 곁을 떠났던 1년여 전 그날 그들을 떨쳐내기 위해 강당사로 올라가 3000배를 시작했다가 108배도 못 채우고 혼절했다. 나한테는
일고의 희망도 없다는 말이구려. 숱한 아낙네들이 호러미로 살고 그만큼의 남정네들이 호라비로 살지 않습니까? 물론 호라비들이야 대개 다시 장가들기는 하지만 홀로 사는 여인이라 해도 다 나름의 살만한 기쁨이 있겠지요. 희망이란 생각이 나름 아니오리까? 아씨의 경우 늦게 찾아온 아들 잘 키우시면서 큰 살림 다스려가는 재미도 있으실 거고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천하 목숨들을 아쉽게 비유하기는 송구하오나 굳이 따지자면 희망 없지도 않다. 그거지요. 천한 것의 삿된 말이니 가려 들으시어요. 소인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호종을 달고 오셨습니까? 아니 달고 오셨다면 소인이 대까지 모실 사람을 붙여드리겠나이다. 행랑아법 내외하고 같이 왔으니 그 염려는 마오. 진정 내 처지가 나아질 방법이 없는 게요? 구슬해도 아니대요. 서방님이 달라지신다 해도? 몇 마디 해놓은 아씨가 참담한 표정을 숨기려는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먹였다. 안악들이 점쟁이 앞에서 우는 일이야 흔했다. 순전히 울기 위해 점쟁이를 찾은 안악도 없지 않다. 울고 난 그들은 스스로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내기도 한다. 울기 위해 온 듯 아씨도 울었다. 통곡은 못하나 체면 차릴 여유는 없는 듯 흐느끼다 소매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을 훔치며 반야를 바라보았다. 서방님 살릴 방법을 알려주구려. 우리 어른들을 살려주세요. 별림보살, 내일이 간청하리다. 나를 살려주오. 전생에 무슨 원수가 져서 라는 사람들의 흔한 한탄을 전생의 원수를 알아볼 수 있는 반야는 못한다. 훤히 보이는 일들을 놓고 수시로 도망치기도 하지만 도망쳐도 보일 건 다 보였다. 김근희는 살 만큼 살았다. 몇 살까지 살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우연히 겹쳐 필연이 되는 법. 김근희는 우연히 별림이라는 계집을 만났고 그걸 스스로의 필연으로 만들면서 명을 재촉했다. 그는 병이 들었다. 그대로 두면 죽을 것이다. 김근희의 넌더리가 났다. 아씨에게도 넌더리가 난 반야는 한숨처럼 참의 진언을 웃는다.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참의 진언으로 모자라 업장을 멸하여 주신다는 12부처의 이름을 외어댄다. 나무참제업장 보승장불, 보광왕화 염조불, 일체향화사 재력왕불. 아씨, 서방님이 얼마나 사실 수 있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내년에 찾아올 자식을 잘 돌보십시오. 그 아이가 서방님을 세워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전에 우선 서방님이 심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방님께서는 지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다스리면 사시기도 벅찰판에 토하여 서방님께서는 이미 주색으로 인한 병이 침범하였을 것입니다. 조만간 발병하여 합병될 터이죠. 서방님을 당장 용한 의원한테 보이시고 어른들께 말씀드려 서방님을 빗끌어 매서라도 집안에 주저앉히십시오. 종복들 시켜 다리라도 부러뜨리시든가요. 어찌 그리 하겠느냐 하시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반드시 의원한테 진맥해 하여 치료를 하십시오.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늦을 것입니다. 서방님이 그대 말이라면 들으실 터 그대가 서방님을 만나주지 않으려오? 서방님이 그대를 어찌 염호하였는지 내 모르지 않아요. 서방님은 그대가 찾아와 주길 기다리며 그리워하고 계시는지도 모르오. 선비 체면, 남정네 체면에 어찌하실 줄 몰라서. 아니요, 아씨. 저를 계속 염호하셨다면 저를 찾아오셨겠지요.
제가 이제금 서방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서방님 앞에서 제가 예전처럼 군다 해도 코웃음이나 치실 테지요. 한때나마 천황계집한테 마음 주었던 것을 치욕스레 여기고 계실 서방님한테는 저 또한 젊은 한 시절의 핑계였을 뿐입니다. 곧 날이 저물 텐데 조심히 가시기 바라옵니다. 아씨. 반야가 정주를 흔들어 점사가 끝났음을 알렸다. 밖에 미리네가 문을 열었다. 서늘한 바람이 왈칵 밀려들었다. 살갗이 시리고 아프다. 아씨를 배웅해드리고 삼덩어니 내려오라 하여라. 내 오늘은 더 이상 사람을 못 보겠다. 아씨가 미처 신당을 나서기 전에 찬바람 일으키며 일어선 반야는 자신의 방으로 건너와 무너진다. 기운나는 좁은 길을 달고 점쟁이를 찾는 이는 드물었다. 그들은 좋자는 그 길을 점쟁이나 무녀를 통해 뒤바꾸기 위해 오는 것이었다. 그들을 볼 수는 있어도 그들의 길을 바꿔줄 기력이 요즘 반야에겐 없었다. 예전처럼 하루 수십 명씩 점사를 보기는 고사하고 상대의 끼에 수시로 치일 정도로 허약했다. 아씨와 아씨한테 실려온 김선비의 황막한 기에 또 치였다. 앞문으로 어머니가 급히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반야는 정신을 놓는다. 사흘 만에 보는 반야의 파리한 낯빛이 양쪽에 켜진 촛불에 흔들려 보였다. 기력이 쇠해버린 반야는 며칠 빤하다 싶으면 외려 불어날 만큼 수시로 알았다. 김학주에게 불려갔다가 금세 내쳐졌을 정도였다. 제게 든 신기를 무녀들을 범하는 것으로 유지한다던 김학주는 반야의 기가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느낀 듯했다. 기력이 그렇게 약할 때 영기도 약해지면 좋으련만 그렇게는 아니 되는지 꼼짝 못하고 누워서도 한양승지 영감일이며 김학주의 관제기 항배까지 살폈다. 더구나 이민까지 반야 곁에 반년 남짓 머물다 사라졌다던 이민은 그동안 사신계 예비생으로서 저도 모르는 수련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날 그만 뜯어보고 영감 뵙고 온 이야기나 해. 올라간 날 밤늦게 영감을 뵈었는데 그제밤이 영감께서 수직을 서시는 날이라 하셨습니다. 고란 영감과 관계된 곳에서 불이 날 것 같다는 언의 말씀을 전해드렸죠. 하여 영감께서는 승정원 정각 안팎 단속을 시키셨던가 본데 한밤중 상께 없어 영감께 함께 미행을 납치자 하셨나 봅니다. 불은 그 틈에 승정원 문서 창고 쪽에서 났답니다. 승정원 정각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문서 창고 한 칸을 거의 태우고 진화되었는데 거기가 역대 정원일기를 보관하던 곳이었다더군요. 정원일기가 거집안 소실된 것이죠. 영감께서는 아침에도 퇴청을 못하시고 체위를 통해 소식만 전해오셨습니다. 방어로 추정하는 모양입니다. 내사를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금세 불을 발견하여 그나마 일이 작으니 크게 걱정 말라 전하라 하셨다 하더이다. 지키는 사람이 백이어도 저지르는 한 사람을 잡기는 어려운 법이었다. 상감과 미행 나간 중에 난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적이 많으니 어디서 꼬투리를 잡고 들지 모른다. 기력도 문제려니와 고란에 영감이 몸담은 세계는 정치를 모르는 반야가 아직 볼 수 없는 곳이었다. 배워야 할 게 끝이 없었다. 김학주에 대한 건 알아봤어? 호판 서중이가 김학주를 호조 정랑에 적극 추천하고 있다 합니다. 체의 말로는 호판이 호조 내 관직들을 노론 사람들에게 안기면서 뇌물을 만만치 않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하고 지난 여름에 우리가 지은 김용원가는
사돈지간으로 꽤나 돈독했다 합니다. 서중혜는 지난번 오령회합 때 제거 대상으로 떠올랐다가 한꺼번에 조정 대신 둘을 제하였을 때 일어날 소요를 우려하여 살려뒀던 인물이었다. 서원부에서 호판의 비리 기밀을 잡고 그를 탄핵하기 위해 증자들을 수집하고 있다 하더이다. 사원부는 그나마 파당의 중립적인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호조 참판이 물러나기 십상일 거라 보기는 하는데 양대 세력의 힘겨루기 양상이 될 모양입니다. 사원부 집의 영감이 전날에 승지 영감과 함께 의정부에 함께 계셨던 분이라 친분은 있으나 좌부 승지이신 영감께서는 병부 쪽 일을 보시지 않습니까? 영감께서는 직접 관여치 않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호판 탄핵 전에 김학조한테 정랑 벼슬이 내릴지 말지는 두고 봐야 하는 것이죠. 어떨 것 같습니까? 그자가 여길 떠나게 될 것 같습니까? 떠날 것 같은데 또 아니기도 해. 종잡을 수 없어.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놈이 두고 가 나를 떠나기는 해도 아주 떠날 것 같지는 않아. 그게 어떤 상황인지 나도 모르겠는 것을 어째 호존이 뭐냐 하는 것과 연이 닿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또한 애매하고 내가 신령이니? 왜 나한테 답을 구하려 들어? 내가 전부 알면 벌써 승천했지. 네 앞에 앉아있겠어? 소리소리 지르던 반야가 조용해진다. 괜한 어기장을 부렸다는 걸 뒤늦게 느낀 것이다. 동마루는 아무 소리도 못 들은 듯 한양행에 관해 남아있던 말을 한다. 알아보시라 하시었던 과천 국태사의 이민은 한 달쯤 전에 절을 나가 행적이 묘연하다 하더이다. 입기에 필요한 글 공부를 마치고 무건에 들었는데 며칠 만에 신도로 찾아온 젊은 여인을 건드리는 소동을 일으켰다던가요. 그러고 절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언짢은 이민 소식에 낯을 찌푸릴 뿐 반야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이미 짐작하고 알아보라 했거니와 확인하고 나니 할 말도 없는 모양이었다. 동마로도 이민에 대해 묻고 싶은 말이 없었다. 이민이 있겠지 못하고 사라졌다 했을 때 솔직히 안도했다. 그자가 있게 한다면 언젠가는 반야 곁으로 오게 될 것이고 대원으로 만나야 할 터인데 동마로는 이민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여 전쯤에 중군께서 반야 무녀를 찾으셨다 합니다. 기도여행을 떠나 집을 비운 곳으로 아래였는데 기도하고 돌아오는 대로 입거라라 하명하신 모양입니다. 주 상공이 짐작하기에 중정께서 저와의 성정을 걱정하시어 성정 고칠 방법이 없는지 의논해 보시고 싶으신 듯 하다고 합니다. 지난 중양절에 태역 원로 대신들이 모이는 기로소에 상감과 세자께서 함께 거둥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세자께서 전하의 심기를 몹시 불편케 하셨던가 봅니다. 전하께서 진노하시어 저하를 동궁전에 근신하라 명하셨다 하고요. 내 한양에 안이 있었기 다행이다. 중궁전 근심을 풀어드릴 방법을 모르시는 겁니까? 관여치 않으시려는 겁니까? 내 집안 사람 성정도 못 고치는데 동궁 성정을 내가 어찌 고쳐? 100가지로 돌려 말해도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제껏 알아듣게 돼 있었다. 동마로의 낯빛이 흐려졌다. 저는 반야가 원하는 대로커나 현재입니다. 동마로의 읊조림에 반야는 잠시 말을 잇는다. 그랬을 것이다. 혼인을 한다거나 지아비를 섬긴다거나 하는 보통 계집의 길을 걷지 못한다 여겼을 때 동마루는 반야의 유일한 사내였다. 그 사내한테 의식 무의식 중에 원한 게 얼마나 많았으랴. 알아, 고마운 것도 알고. 그러니 앞으로도 그리 해줘. 네 안사람을 어여삐 보고 안아주도록 해.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니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라고.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니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라고. 이번에는 묵묵부답이다. 어떤 일이 벌어짐에 그 일들은 대개 자신이 원하거나 의도하여 벌어지기 마련이다. 지금 동마로한테 벌어진 일은 그가 벌인 일의 결과였다. 그 결과는 또다시 어떤 일의 원인이 될 것이었다. 셈에 관한 한 동마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함정에 빠져 있었다. 바냐도 그걸 알지만 해결해 줄 수 없는 사안이었다. 내 안사람이 딴살림을 나고 싶다고 했어. 어머니와 나는 그래도 무방하다 여겨. 딴살림을 나든 한 집에 이대로 살든 너희 내외가 결정하면 어머니가 그대로 해주실 거야. 대신 나는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내 가소를 다독거려 조용히 살게 해줘. 보니 어미와 의논하겠습니다. 그리해. 그리고 아무래도 이 겨울을 소송원에 가서 나야겠어. 이대로는 몸이 아니 될 것 같아. 막힌 것이 트이어 밝고 빛날이란 뜻의 소서원은 세검정에 있는 바냐의 집 이름이었다. 그 집을 보수하고 단장한 해적무진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데코를 정한 뒤 주인이 거하기도 전에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그 몸으로 먼 길 움직이긴 무리십니다. 바람도 이미 차고요. 무리여도 떠나야 해. 김학주 놈이 조만간 여길 뜨게 될 거야. 헌데 놈은 나를 제 계집으로 알아. 아직 나를 우려먹지 못했다고 여기는 놈이라 제가 어디로 가든 나를 달고 가려 하겠지. 나는 놈하고 더 이상 어떤 신랑이도 버리기 싫고 버릴 필요도 없어. 신기가 완전히 쓰러진 놈은 이제 갈 데 없어 제게 붙어있는 귀신들한테 시달리면서 천천히 죽어가게 될 테니까. 사흘 안에 떠날 수 있게 준비해. 바냐가 이렇게 선언한다면 동마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칠욕께서 거처를 옮긴다는 통문을 돌리는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헌데 놈이 혹여 호저정랑이든 무엇이든 된다면 한성으로 갈 텐데 한성이 아무리 넓다 한들 놈이 꽃각시 보살을 못 찾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면 놈은 나를 못 찾아. 그 걱정은 말고 우리 떠난 뒤 지석이 집으로 돌아와 살면서 아이들 공부를 계속하게 해. 떠나기 전에 딴살림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고 그만 나가 쉬도록 해. 10월 중순의 밤 공기가 서늘하다. 문 밖에 있던 미리네가 안으로 들어갔다. 아직도 동마로는 바냐의 진심이 따로 있을 거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겨울을 예고하는 바람이 낙엽을 싣고 휘몰려 다녔다. 김학주 놈을 피해 한양으로 간들 달라질 게 있으랴. 또 무슨 일을 더 겪어야 할지. 놈의 신기가 없어져 보통 사람이 되었다 하여도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지닌 자였다. 제 놈 스스로 바냐를 포기하지 않는 한, 놈이 죽어 없어지지 않는 한 끝날 수 없는 악연이었다. 신당에서 나오는 동마로의 기척을 느낀 유울에는 그를 안방으로 불러들인다. 한봉과 신경이 아랫목에서 뒹굴듯 잠들어 있었다. 젖을 떼기 전에도 한봉은 주로 유울애가 데리고 잤다. 젊은 내외를 위한 배려였으나 동마로한테는 소용에 닿지 못했다. 동마로한테 세임이 지엄이라는 그윽한 존재가 아니듯 세임에게도 동마로는 지아비가 못 되었다. 그나마 부딪힐 시간조차 많지 않으니 미운정 들 새도 없었다. 수시로 함께 드나드는 그대 내외가 정답게 산 것을 보자면 동마로 내외의 쓸쓸함과 세임의 고적함이 애달플 정도였다. 한 번이 100일 지날 즈음부터 세임은 밤마다 혼자 술 마시는 재미에 들려 살았다. 퍼다 마실 술이 없으면 제게 맡긴 찬값을 헐어서라도 장터에 밀주를 사다 마셨다. 아까도 세임이 술을 떠 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술로 남아 제 고단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아
나무라지도 못한다. 들어와 절하고 난 동마로가 아이들을 멀거니 건너다 본다. 먼 길 다녀온 사람이 속빈 산의 얼굴을 하고 있다. 저 쓸쓸한 얼굴이 살림을 내주면 달라질 수 있을까? 의심스럽지만 청때 같은 나이에 내외가 서로 모른 채 하며 사가가는 꼴을 이울에는 마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 애미가 살림을 따로 나고 싶다 했다는 말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애비 생각은 어떠하냐? 제 생각이 중요하겠습니까? 염치 없사오나 어머니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러나 저러나 저는 아무 상관없다는 투다. 세민들 그걸 모를 리 없었다. 애비가 그리 나가면 애미도 엇나갈 수밖에 없지 않아. 지금도 오기가나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그 사람이 누굴 믿고 얘까지 와서 사는지 그 마음을 살펴주어라. 마음을 조금만 써주면 순해질 사람이야. 애를 써보아. 알겠습니다. 어미 앞에 자리나 모면하고 보자는 속셈인지 대답이 너무 쉽다. 어째야 할꼬. 더뜨려봐야 젊은 것들 정만 더 떨어질 것 같아 이울에는 더 하고 싶은 말을 참는다. 둘이 의논을 차분히 해보아. 마땅한 집을 사든지 새로 짓든지 너희들이 의논하여 결정하는 대로 해주마. 그건 그리하기로 하고 반야가 이번 겨울을 세검정 가서 나겠다는 말도 들었니? 네. 지금 네 언니 허약하기가 석빈강정 같아 보양을 해야 하거니와 반야를 찾아다니는 길손들한테도 얘보다 세검정이 나을 것이다. 묵구리를 하지 않으면서 반야를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해 내색지 않았던 이유래였다. 반야가 그들과 더불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동마로와 미리네가 동무인 듯 나란히 반야를 받드는 까닭도 몰랐다. 만수사에 들어 사는 지석이 노상 미타원에 와 살고 연전에 새로 생긴 생골 극점 주인 꺽진이 살부치인 양 드나드는 이유도 몰랐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만 느낄 뿐이다. 이우레가 그 정도는 짐작하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음을 동마로도 알았다. 자초지종을 털어놓을 수 없는 게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개원이 아닌 이상 그건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 나는 너희들이 무사히 잘 살아주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숱하게 궁리했다. 세검정에 반야가 살만한 거처가 마련돼 있다 들었다만 어떤 형세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너는 가보았으니 알게다. 살만하겠더냐? 원래 있던 집을 손보아 아담하고 깔끔합니다. 어떤 여장부가 그 집 아래쪽에 있던 집들을 헐어내고 털을 널찍하게 닦아 기와집을 앉혔는데 그 집에 사람이 자주 드나들어 예전만큼 호젓하지 않고요. 또 뒷집이 있던 자리에도 새 기와집이 생겼습니다. 비어있긴 하지만 터가 좋다고 어떤 부자가 집을 지어 놓은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어찌되었든 반야가 몸을 추스른 뒤에는 첨사를 봐야 할 테고 이쪽에 머물기보다 그쪽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아범은 이쪽 저쪽 오갈 일이 잦을 게고 해서 아범한테 맡길 일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반야가 지금까지 점사를 보아 모은 재물이 꽤 됨을 너도 짐작할 터이다. 제 7살 때부터 이날까지 하수분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벌어서 내게 안겼지. 헌데 반야는 제가 얼마나 버는지 내가 얼마나 쓰는지 모르는 사람이고 제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내가 내어놓을 줄로만 아는 사람이다. 삶이 컸음씀이도 컸다만 여축하려 했었다. 너도 거들었지 않느냐. 애써 뭉뚱그려 놓은 그걸 요번에 너한테 줄 테니 네가 수단껏 묻어두고 차후 반야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라. 저한테 그런 수단이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하옵고 언니가 아예 한양에 살 사람이 아닌데
그리 하실 까닭도 없고요. 말씀 거두십시오, 어머니. 반야 주변에 너는 아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터이다. 그중 굴려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물색해 보아. 사람이 없어 수단도 아니 보인다면 그야말로 세금정집 옆에 숲에다 묻어두도록 해. 앞뒤로 집이 있으나 서쪽 구기계곡 방향의 숲은 비탈져서 사람 왕래가 없지 않느냐. 거기 어디쯤도 좋을 것이야. 그럴 바엔 뒤쪽 뒤뜰에 묻어두시죠. 아니 어머니, 차라리 모두 옮겨가 제 식구 살림을 나누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가마골쯤에요. 어머니는 옛집에서 언니 돌보며 사시고요. 얘야, 동마로. 모처럼 동마로라 부르는 어머니 기색이 울적하다. 그러고 보니 한결같기만 하다 여겼던 어머니도 제법 나이가 드셨다. 자신의 나이만 생각했지 어머니는 영원히 그 자리에 굳건히 버티실 산처럼 생각해온 것이었다. 누구보다 네가 잘 알듯 반야는 특출난 연기를 타고났다. 헌데 특출난 것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운 게 사람살이 있지다. 모난돌, 정막기 십상이라고 주변에서 그리 놓아두지도 않지. 멀리 볼 것 없이 지금 반야는 기력을 잃고 있지 않느냐. 기력을 영 회복지 못하면 종당엔 묵구리를 못할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반야는 여느 무녀들처럼 손님들 눈치 보아가며 적당히 그야말로 호구지책이나 하는 묵구리는 못할 사람이다. 묵구리를 못하는 보통 계집이 된 반야가 무얼 하며 살 수 있겠니? 이제와 바느질을 하며 살겠느냐? 한 사내의 안악이 되어 밥을 얻어먹겠느냐? 그리 되지 않으리라 믿는다만 나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때도 이 많은 식구가 여전히 반야한테 얹혀 살 수는 없지 않아. 내가 여기서 거둔 식구들은 내가 얘서 데리고 사는 게 옳다. 애미 맘을 알겠니? 반야의 미래를 위한 대비 일련이와 반야에게서 동화로를 떼어놓아 보려는 시도였다. 남녀간 상사를 차치하고도 반야와 동마로는 노상 붙어 지내던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세임이 끼어들 새가 없었다. 그건 젊은 내외를 위해서나 반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았다. 당분간 동마로가 양쪽을 오가더라도 반야가 세금정의 자리를 잡는 게 나았다. 반야가 없는 집이라면 동마로가 세임을 대하는 게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다. 그리고 반야의 짐을 덜어주고도 싶었다. 온 식구가 전부 아귀나 돌덩이처럼 반야한테 매달려 있었다. 제가 가진 능력 자체가 족쇄인 반야였다. 타고난 것이야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식구들만이라도 가벼이 해주고 싶은 게 어미인 유울의 심정이었다. 유울의 진위를 동마루도 파악했다. 언제라고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이던가. 반야가 회복하든 회복지 못하든 대비해 나쁠 것도 없다. 그리해서라도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내외간의 문제 또한 풀리면 좋을 것이다. 동마로는 말씀 따르겠노라고 수긍한 뒤 안채를 물러난다. 벌채 강수방에서는 책 읽는 소리가 났다. 새벽이면 집 뒤 숲속 수련장에서 무술을 익히는 녀석은 밤이면 동몽선습을 읽으며 외웠다. 꽃님과 명일과 삼덕은 천자문을 익히는 중이었다. 광수와 꽃님 소리만 나는 걸 보면 명일과 삼덕은 잠들었다는 뜻이다. 7살 꽃님의 천자문 익히기는 금년 안에 끝날 것 같았다. 내년에는 꽃님과 명일에게도 기초 무술을 가르칠 작정이었다. 아이들이며 삼덕은 내년부터 차례대로 입대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모른 채 그저 공부하는 게 당연하여 날마다 읽고 외워쓰기를 했다. 대천 건너 세임의 방에도 불이 밝다. 세임은 혼자 술을 마시는 중이었다. 동마로가 들어서니 세임이 살풋 놀라는 기색이다가 손에 잡고 있던 잔을 들어 마신다. 탁주도 아닌 소주를 병 가득 퍼다가 거의 다 마셨는지 눈이 개개 풀렸다. 세임이 수시로 술 마시는 걸 몰랐던 건 아니었다. 그러려니 했다. 술로 하여 세임과 엮이게 된 이후 일체 술을 마시지 않는 동마루는 윗목에 앉아 취한 세임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그네 몸을 미친 듯 탐했던 날들이 있었다는 게 기이했다. 요새는 세욕 자체가 쓰러진 듯 했다. 던살림 내달라 했더니 따지러 들어오셨소? 그럴 줄 내 알았지요. 서방님 얼굴 한번 보려고 꺼낸 말이기도 했거든요. 한잔 하시려오, 서방님? 아 참, 임금님 무서워서 술은 못 드시겠지. 지성스럽기도 하시지. 벼슬 내려오길 기다리시오. 담양 청룡부 박정생 각품에게 그의 누이가 이쪽에 도착했다는 서신을 사신계 연통을 통해 보낸 게 작년 섣달 세임의 도착 직후였다. 답시는 금년 정월 한 번이 태어난 뒤에 왔다. 출가 외인 그대의 가솔이니 그대가 보살피라. 그랬다. 굶기거나 헐벗기진 않았으나 그건 어미와 반야가 한 일이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내버려 두었다. 그 결과가 주정뱅이가 된 세임이었다. 살림은 나고 싶으면 그리해도 좋다고 하십디다. 새 집을 어디다 짓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실그러진 눈빛이 비웃음을 담고 동마로를 건너다 보았다. 세임이 특별히 싫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네 몸에 손대기가 싫고 무서울 뿐이다. 누구 좋으라고 내가 딴 살림을 나가요? 나만 내어놓고 인혁은 이 집서 뭘 할 테요? 별님하고 둘이 살림이라도 차리시려? 내가 모를 줄 알아요? 형님은 무슨 형님? 피 한 방울도 안 섞이고 형님? 좋아하시네. 단살림 안 나가요. 못 나가. 건넌방 강수와 꽃님의 글 읽는 소리가 벌써 잠잠해졌다. 눈이 동굴해져 서로 마주보고 있을 정경이 눈앞인 듯 선연하다. 이 정도면 안채와 신당까지 울렸을 것이다. 어머니 걱정하시겠어요. 목소리 낮춰요. 걱정 좀 하시라 하세요. 만사람 걱정은 다 하셔도 내 걱정은 아니 하시는 분 아니시오? 이 집에 종이 없다고요? 내가 이 집 종년인데 종이 왜 없어? 나만 이 집 종년이지. 나 혼자 세경을 아니 받지 않소. 동마로는 쥐의 소리를 높여가는 세임에게 다가들어 혀를 짚어 버린다. 끝도 없이 외쳐대며 온 집안을 소란케 했을 세임이 품속에서 우뚝 고요해지더니 푹 쓰러졌다. 비녀가 빠지면서 따은 머리채가 늘어졌다. 손끝에 순간적으로 실릴 수도 있었을 살기는 제어했다. 잠시 기절시킨 것이었다. 술기에 젖은 얼굴이 불쾌하고 색색 내뱉는 숨결에도 술래가 진동한다. 어여뻐야 하는데 어여쁘지 않고 가여워야 하는데 가엽지 않고 미안해야 하는데 미안하지 않았다. 동마로는 세임을 이부자리에 뉘어놓고 이불을 덮어준다. 불을 끄고 세임의 방을 나서니 막막하다. 자고 일어나도 세임에게 달라질 게 없듯 동마로에게도 달라질 게 없었다. 천행도에 걸려 내버려져 다 죽은 6살배기한테 치깃풀 씹어먹이던 7살배기가 이후 제 몸인지 내 몸인지 구분도 못한 채 살아왔던 반야가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알아. 고마운 것도 알고. 고마운 줄 아는 반야는
앞날 또한 알 것이나 동마루는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할지도 모른다. 늦가을 밤하늘의 별이 초롱초롱 서럽다. 날짜도 잊지 않았다. 별님이 꿈결인 듯 무남에 다녀간 건 지난해 섣달 20하루 날이었다. 긴 외유에서 돌아온 직후였다고 했다. 그로부터 다시 한 해가 지나 섣달 초아흘이었다. 아침부터 흐리더니 그녀가 생골 장터에 이를 즈음부터 가는 눈이 날리기 시작했다. 미터원에 들어서니 눈송이가 굵어졌다. 금세 눈에 휩싸여가는 미터원은 못 본 새에 무격의 집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틀이 커졌다. 높더랍고 튼튼한 담장 안에 집 한 채가 더 들어서니 그동안 횡하던 집이 잠옷 균형이 잡힌 듯 하거니와 위세조차 느껴졌다. 이러느라 나를 내버려 두었단 말인가? 현령수청을 든 게 사실이었어. 몸져 눕기 전이나 긴 병을 털고 일어난 뒤나 다시 돌아보지 않으리라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진작 다리를 튼 의혹을 견디지 못하여 왔다. 실상을 확인해야 별님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예 도고 현령을 만나볼까 하는 생각을 숱하게 했고 그때마다 접었다. 현령은 종오품의 원이었다. 제고을 백성의 생사여 탈권은 그에게 있었다. 이윽고을 백면서생이 찾아가 당신과 내가 한 계집을 서로 나눈 게 맞느냐고 묻는 것은 현령이 아닌 자신에게 치명적인 짓이었다. 명분이 없거니와 현실을 알기 두렵기도 했다. 그동안 그니로 하여금 도고현으로 오는 걸음을 막았던 그 모든 의혹과 망설임이 이번에는 분노로 작용하여 기어코 고을을 넘어오게 하였다. 2달 가까이 집 밖 출입을 제지당했다. 부치는 노상 사랑으로 자식을 불러들여 곁에 있게 하셨고 나들이 하실 때는 달고 다니셨다. 자고 일어나면 방 밖에 향약을 든 모친이 지키고 계셨고 대문이며 쪽문에는 종놈들이 어슬렁거렸다. 무엇보다 단 한 푼의 돈도 만질 수가 없게 되어 갈 곳도 없었다. 별님을 만나러 다니는 동안 돈 들어 본 적이 없어서 다른 계집들을 찾음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를 알았다. 그 돈줄을 부친이 아예 막으셨다. 어른들이 장성한 아들의 외출을 한사코 뜯어말리며 의원을 연이어 불러들인 이유가 별당 사람에게 있었고 음전하기만 하던 별당 사람이 어른들을 사주한 까닭이 별님한테 있음을 사흘 전에야 들었다. 별당 사람이 별님을 찾았다고 하지 않은가. 지병이 있는 데다 새로운 병이 침범했을 것이니 의원에게 보이고 출입을 상갑게 하라 했다는 것이었다. 몇 달 전부터 두통에 미열과 빈혈증이 생겼음을 그니 스스로가 느끼고 있었고 의원들은 그 증세를 매독에서 비롯된 것이라 진단하였다. 길가에 놓인 들병이들을 건드리고 다닌 결과 얻은 병이니 탓할 사람이라곤 자신밖에 없는데도 그걸 찾아낸 별당 사람과 별님 둘 다에게 불같이 화가 났다. 그 와중에 도고 현령이던 김학주가 도고를 떠나 한양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가가 1년 남짓 남았음에도 계집에 빠져 허우적이다가 앓고 일어났더니 세상은 자신에게 한층 더 적대적으로 변해 있었다. 별님을 능욕하던 놈이 아무 일도 없이 한성부 판관이 되어 떠나다니 미치고 미칠 것 같았다. 더 이상 갈 데 없어 별님을 찾아왔더니 또 없다고 한다. 그니를 아래채 손님방에 들여놓고 멀찍이 앉아 말하는 안학은
27살 남짓해 보였다. 깨금아비가 안에서 데리고 나온 계집이니 주인의 값할 만한 안하길 터였다. 둥글뭉술해한 몸피에 살빛도 부연돼 눈빛이 해설프다. 별님이 또 기도하러 간 것인가? 어디로? 지난 반년 정도 보살의 몸이 몹시 편치 못하였는지라 이번 겨울 손님을 맞지 아니할 요량으로 떠나가사옵니다. 어디로 갔는지 쇠내는 알 수 없나이다. 한 집에 살면 식구 일터 어디 갔는지 왜 몰라? 식구로 살기는 하오나 쇠내는 집이나 지키는 처지인지라 각시보살의 방향에 대해 알아본 적이 없나이다. 각시보살 스스로도 집을 나설 때 노상 어디로 갈지 모른다 하더이다. 그래서 쇠내는 천지간 절집들이 모두 각시보살의 집인가 보다 할 뿐이옵니다. 동마로도 따라갔고 쇠내 지아비를 아시옵니까? 안악이 눈이 동그래져 쳐다보는데 그니 또한 놀랐다. 동마로가 한 집에 별님을 두고 따로 장가를 들었다. 겉으로만 온의일 뿐 속내로는 평생 내외지간인 듯 붙어살 종자들 아니었던가. 이름 정도는 알지. 자네로서는 처음 보는 내가 이 집 사정을 제법 아는 까닭을 짐작하겠나? 모르옵니다. 궁금하기는 하는가? 쇠내는 궁금해할 처지도 못되나이다. 제법 냉소적인걸. 그렇다 치고 모친께선 어딜 가신 게야? 집안이 왜 이리 조교해? 쇠내 시어머니는 예산골 천도구판에 수발을 들러 갔나이다.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큰 굿이라 내일 저녁이나 되어야 돌아올 터입니다. 조신한 듯 대답하던 안악이 문득 고개를 숙여 제 입을 막으며 딸꾹했다. 놀랍게도 시큰한 술 냄새가 아랫목에 앉은 그니에게까지 풍겼다. 어허라, 눈빛이 수상타하였더니. 무격집에 무녀도 아닌 계집이 시어미가 굿하러 간 새에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는 것이다. 웅둥그려져 있던 그니의 심사가 모처럼 찌기를 만난 듯 무릇해진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지 않은가. 자네가 지금 술기를 풍기는 모양인데 음주가 국법을 어기는 일임을 모르는 게지. 몰라 마셨다고 해도 제가 됨도 모르겠구먼. 짐짓 부려보는 허세에 계집의 낯빛이 사색이 된다. 새삼 머리를 조아리지는 않는다. 오기가 창창한 것이다. 그것은 마음에 들었다. 내가 이대로 관아에 발과하면 자네나 자네 시험이나 어찌 될지는 아는 모양이구먼. 하면 그리 되지 않을 방책을 내일러 주지. 나한테도 술을 먹이면 되는 게야. 술이 더 있겠지. 자네가 다 마시고 없다면 내려가 사오면 되겠구먼. 마침 장날인 장터가 북적거리던데 술 마실 줄 아는 사람이 술 못 구할 까닭이 없겠지. 오늘은 자네가 이 집 어린이 모양이니 손님 대접을 잘해야지. 눈이 저리 내리니 나도 오늘은 더 못 움직이겠고. 저녁 때가 되면 묵구리 손님들이 찾아들 것입니다. 눈이 저리 오니 그들도 오늘 밤을 위해서 묵어갈 것이고요. 아래채가 주막이나 한 가지인지라. 그러니 어찌하라고? 몇 시즌이라도 계시겠다면 서방님 별채로 자리를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면 술을 내오겠다. 그리 하지. 먼저 일어나 나서는 계집의 뒤를 따라 방을 나오니 어느새 마당을 쓸기 시작한 깨금아비와 나무란 놈이 빗자루를 튼 채 멀거니 그니를 쳐다보았다. 두 놈 사이에서 강아지들처럼 뛰어다니던 아이들 셋도 무르춤해져 있었다. 꽃님이라는 아이와 강수는 알겠는데 5살 남짓할 또 한 아이는 낯이 설다. 별님의 모친이 이따금 아이를 주어 자식으로 삼는다 했으니 낯선 놈은 새로 별님의 아우가 된 놈일 것이다. 깨금아비가 보일 듯 말 듯 인사하는 신용을 하고는
비지를 계속한다.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눈을 쓸어내려 하다니 아무리 부실한 놈들이라고 저리 천치지들을 하는가. 그니 눈치 없는 두 놈을 흘겨보고는 아래채 뒤편의 별채로 들어섰다. 미타원에서 술을 마셔본 일이 있기는커녕 술이 있으리란 상상도 해본 일이 없는 그니였다. 헌데 술이 있었다. 깨금 어멈이 몹시 곱지 않은 눈을 뜨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의 술상을 준비해냈다. 2달 만에 마주한 술이었다. 그동안 술 대신 마셔댄 탕약이 몇 동이는 될 터였다. 양냄새만 맡아도 신물이 날 지경이었다. 신단에 올리기 위해 별님의 어미가 빚는다는 술은 물처럼 맑거니와 은은한 향이 풍기는 독주였다. 한 잔에 손가락까지 쩌르르 울렸다. 습관에 따른 음주 욕구와 세상사의 의욕 없는 터에 작은 꼬투리를 잡고 도도하기 시작한 술자리였다. 동마루의 계집은 제 이름이 세임이라 하였다. 둘이 앉은 방은 세임의 거처였다. 지아비가 떠난 지 달포 남짓했다는 그네 방에는 산의 냄새며 흔적이 일체 깃들어 있지 않는다. 세임이 비치는 기색으로 보아 그네는 소박 맞은 계집이었다. 동마로는 떠나기 전에도 세임의 거처에서 잠을 잔 적이 없었던 것이다. 천한 무격지별망정 술맛이 새록새록했다. 온양이며 천안의 기녀들을 찾아갈 때처럼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녀들 만한 교태는 없을지언정 세임의 무고한 숙기가 사뭇 자극적이었다. 무엇보다 쉬운 계집이었다. 별님은 사내를 제 마음대로 부리던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계집이었다. 기꺼이 자청하여 쫓았음에도 한편 생각하면 모멸감이 가시처럼 돋아났다. 계집이 사내를 뭘로 알고 어쨌든 끝낼 때가 되었다. 아니 끝이 났다. 2번 다시 만날 일이 없으리라. 그니는 마구잡이로 술을 마셔댔다. 날이 채 어두워지기 전에 취할 대로 취한 둘은 방 밖의 세상을 잊고 질펀하게 몸을 섞었다. 잠에서 깬 그니는 바람에 흔들리는 문풍지 소리를 먼저 들었다. 쥐가 나무를 쏘는 듯 갈짝이는 소리였다. 씩씩 나뭇가지 부딪는 소리가 들렸다. 턱턱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도 멀리서 났다. 방 안에는 다 달아 꺼지기 직전인 촛불 한 자루가 가물거렸다. 이 집의 2 반푼이가 불을 얼마나 뗐는지 방바닥은 찜이라도 찌는 듯 끓었다. 알몸의 연놈과 나뒹구는 술병과 저만치 밀쳐진 술상 풍경이 난삽한 그림처럼 촛불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지옥도의 한 가지로구나. 그니는 소리내어 웃는다. 동굴 속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허허로운 공명이 스스로의 몸 안에서 느껴졌다. 세상 끝까지 오고야 말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리라. 그러자 갈증이 인다. 깨금 어멈이 그 마음까지 써주고 싶지는 않았던지 자리끼는 보이지 않았다. 윗목 구석에 말짱하게 선 술병이 보였다. 그니는 제 몸을 반쯤 덮고 있는 세임의 몸을 밀쳐내고 일어나 술병을 들어보았다. 마시다 죽어버리라는 뜻인가. 반대짜리 술병이 그득하다. 타는 듯한 갈증에다 술을 부으니 불이 붙는 듯 목이 시원하다. 반 하나 마시고 나니 온몸 가득 얼음물이 찬 듯 쩌릿하다.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가늠할 재간이 없었다. 방 앞쪽으로 난 문을 벌컥 열어본다. 확 밀어닥친 바람이 서늘하다. 재작년 동지딸 별님을 처음 품었던 밤에도 눈이 이렇게 천지간 분간을 못하게 쌓였던가.
별님을 향한 정이 넘치고 넘쳐 신혈을 알았던 날밤. 품에 안긴 별님은 신혈 아는 그니보다 뜨거웠다. 하염없이 깊었다. 뜨겁고 깊은 그 몸이 내 몸과 하나가 되었음에 격렬히 감격했다. 그 또한 꿈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의 감격이 오늘에 이르러는 실제했던지도 알 수 없었다. 토방 아래 마당에 쌓인 눈이 한 뼘은 됨직하다. 밤이 심히 깊지는 않았는지 안채며 아래채에 불 한 점씩이 밝혀져 있었다. 안채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가 났고 아래채에서는 사람 기척이 났다. 신당만 캄캄하게 저교할 뿐이다. 지난해 그대로 죽기를 바랐던 자신을 찾아와 되살려 놓고 자신을 안아주었던 별님이었다. 그리 알았다. 하지만 훈몽 중에 별님인 줄 알고 품었던 계집이 알고 보니 별당 사람이었다. 이미 다 지나간 일, 아무려면 어떤가. 방가의 아들로 살며 해야 할 바는 한 가지도 못했고 사내로서 저지를 수 있는 짓은 다 저질렀다. 정것이라 해도 엄연히 지아비가 있는 계집을, 그것도 별님의 식구를 망설임 없이 범하였다. 더구나 돌 전에 아이까지 달린 계집이었다. 지금 옷을 차려입고 달아난다면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으려나. 따지고 보면 숱하게 도망쳐왔다. 문중과 부모의 기대에서 달아나고 쌓이지 않는 공부로부터 달아났다. 병에서 도망치고 아내로부터 도망치고 별님으로부터도 도망쳤다. 진심으로 별님을 감싸 안아보려 했던 적이 없듯 그 모든 해야 할 일에 진실로 맞서본 적이 없었다. 지금 한 번 더 도망친들 새삼스럽게 낯뜨거울 것도 없다.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천한 계집, 무슨 흔적이 남겠는가. 하지만 무엇 때문에 달아나랴. 눈이 저리 무너지듯 내리는데 달아나서 또 무얼 하랴. 그니는 문을 닫는다. 달아나기만큼 쉬운 일도 없으니 정작 달아나고 싶으면 날이 새고 눈이 그친 뒤 움직여도 될 터이다. 그새 찬바람을 느꼈던가 세임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니는 세임이 뒤집어 쓴 이불자락을 목까지 끌어내린다. 보동동하니 봐줄 만한 계집이다. 한눈에 빠져들 만한 매력은 없어도 나름으로 고운 구석이 있었다. 동마로가 계집을 돌아보지 않은 까닭이 별님 때문임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니는 짐작할 수 있었다. 취한 채 거침없이 응해오던 세임에게서 깊은 서러움을 느꼈다. 될 대로 되어라. 앞이 안 보이는 인간의 몸짓이었다. 술기와 잠에서 깨고 나면 절망보다 깊은 암담함을 느끼게 될 그네는 곧 그니 자신이었다. 그는 모로 누운 세임을 반드시 눕히고는 그네 몸을 타고 앉는다. 앉아 잠든 세임의 젖가슴을 거칠게 물었다. 잠을 깨우기 위함이었다. 아 하는 신음과 함께 세임이 눈을 떴다. 서방님. 그니의 입술이 세임의 입술을 덮었다. 세임의 팔이 그의 목을 안았다. 두 혀가 마구 얽힐 찰나 장막이 덮이듯 어둠이 드리워졌다. 하룻밤 한나절 오구구판에서 망자를 달래는 무녀 삼덕의 품새가 제법 어엿하였다. 장차 만신이 될 수 있으리라. 잘 자란 딸이나 아우인 듯 구판에 중으로 선 삼덕이 대견했다. 예산 배다리 마을 고깔무녀의 요청으로 함께 치러낸 구판이었다. 고깔무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더 묵고 온 까닭은
지난 밤을 새운 피로가 눈 쌓인 밤길을 걷기엔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길을 나서 집에 닿으니 어느새 해걸음녘이었다. 이래저래 사흘이 걸린 나들이었으나마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았다. 무거운 일은 꽁꽁 언 몸을 끌고 도착한 집에 벌어져 있었다. 김선비가 떡하니 셈의 방에 들어 방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연한 상황에 유래가 할 말을 잊고 쳐다보니 셈은 짐짓의연하다. 눈길을 피하기는 했으나 일이 되었으니 어쩌겠소 하는 듯 어영간한 얼굴로 유래를 대했다. 갈 때까지 갔으니 맘대로 처분하라는 기세다. 네, 사내로서 이런 판을 벌여놓고 그대로 도망치는 것도 도리가 아닌 듯하여 미타원주를 기다렸소. 미타원주라는 생경한 지칭에 굳이 주인을 찾자면 반야이지 유래는 아니었다. 김선비는 지난날 유래를 별림엄이라는 뜻으로 모친이라 칭했었다. 모친, 하룻밤 묵어 가겠소. 모친, 내 저녁을 못 먹었소. 어느 법도에도 해당되지 않는 말법이었을 망정 제법 정겨웠다. 그러나 이제 반야의 식구를 범하고 나서 마땅히 부를 말이 없으니 이우래를 미타원주라 하는 것이다. 예상치 못했으나 일은 이미 벌어졌다. 아무리 돌려 말한다 해도 변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더 이상 큰일은 없으리라 여겼던 참이었다. 반야가 떠난 열흘 뒤에 김학주가 직접 반야를 찾아 들렀다. 반야가 기력을 완전히 잃어 태백산으로 들어갔다 했다. 유래를 노려보긴 하였으나 의외로 쉽게 두고 보면 알 일이라는 아리송한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렇게 김학주가 돌아간 한참 뒤에야 그가 한양으로 간 걸 알았다. 하필이면 반야가 있는 한양이라니. 놈이 반야가 한양으로 간 것을 눈치챘는가 싶어 눈앞이 캄캄했지만 또한 생각해보니 그리 높은 자리로 간 사람이 무에 모자라 예전 하던 대로 청껏들을 상대하랴 싶어졌다. 반야가 새검정에 있는 걸 식구들도 모르는데 신기도 없어졌다는 제놈이 어찌할 것인가. 또한 벼슬이 높아질수록 조심할 일이 많을 텐데 한성부 간원으로 있는 자가 설마 다시 이 청껏들을 돌아볼까. 그리 자위하는 참에 지난해 여름 반야와 함께 떠났던 이민이 찾아왔다. 유래 앞에서 큰절을 하고 난 이민은 별님이 태백산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더니 미타원에 머물게 해달라 하였다. 유래는 미타원이 멀쩡한 젊은 남정네가 살기에 적당치 않다며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를 거절했다. 아무리 보아도 중이 되면 좋을성 싶은 사람인데 한석구 중대기가 싫다는 그를 안쓰러워하며 떠나보냈다. 이후 김학주도 이민도 잊어가는 중이었다. 그들을 잊어가는 판에 잊고 살았던 김근희가 도드라져 미타원을 범했다. 도망을 아니 치신 걸 배우니 서방님, 달리하신 생각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저 아이를 어쩌실 셈이지요? 긴 말하고 싶지 않는 듯 직설로 물어오는 유래의 사품에 근희는 내심 당황한다. 갈 때까지 각오만 상황. 오기 부리며 퍼도앉아 버텼던 참이었다. 스스로에 대한 징벌이려니와 별님에 대한 징벌이다. 그리 여겼다. 유래가 곧장 어찌할 거냐고 물어올 줄 몰랐다. 실상 아무 미련이 없어 움직이기도 싫었던 것이다. 저 사람은 여기 있겠다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따라가겠다면 데려갈 생각이고 미타원주가 저 사람을 내쫓아도 데려갈 생각이요. 그래서 기다린 것이니 결정을 내리시오. 유래는 그동안 내심
그니를 천하의 못난 놈이라 여겼다. 그가 빠져 허우적대는 기집이 내 자식인지라 그를 안쓰럽게 여겼을 망정 그가 내 자식이라면 얼마나 미울고 숱하게 생각했다. 헌데 저런 강단이 있었다니 옥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세임과 인연이 있었더란 말인가. 음전하게 앉은 세임은 세운 무릎에 올려놓은 제 손등만 내려다볼 뿐 이우래를 외면했다. 애미, 서방님을 따라가고 싶으냐?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라 하면 서방님을 따라가려느냐? 예. 내가 예 있으라 하면 있고? 예. 그럼 네 알아서 하거라. 세임의 고개가 휙 들렸다. 이 상황에서 내쫓기는 게 저한테는 어울리거니와 마음이 편할 터이고 남는다면 아무 일 없었던 듯 그냥 살자고 붙잡아 주어야 할 명분이 생길 것이었다. 노려보는 눈길에 서슬푸른 증오가 어렸다.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유울에게 독이 오른 것이다. 너나 나나 청껏들 주제에 회조를 따지겠느냐. 서방님이 너를 겁탈하였을 리는 없고 네가 오직하면 이런 일을 감당하였을지 내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니 순전히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여라. 아직 젊은 네 신세를 생각하여 하는 말이야. 네가 이대로 살겠다면 우리가 더불어 못 살 게 없다. 누가 너를 탓하겠느냐. 새삼 아이 걱정할 것도 없다. 그동안도 아이는 이 집 사람들이 다 함께 키우지 않았더냐. 서방님을 따르겠다면 짐을 꾸리거라. 대신 한식경 안으로 결정을 하여라. 하였고 서방님, 데려가신다 하셨으니 셈이 따른다 하면 데려가십시오. 모르쇠 도망치지 않으셨으니 저 아이로서도 다행한 일이고 소인 또한 감사히 여겨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저 아이 본색이 원래 천출은 아닙니다. 어엿한 성을 가진 상민의 딸이니 무격에 비하겠나이까. 서출을지언정 장차는 자식도 보실 수 있으실 텐입니다. 혹시는 벌써 생겼을지도 모르지요. 데려가시거든 부디 어여삐 여겨 보살펴 주십시오. 못 데려가시면 두 번 다시 이 집에 발걸음을 말아주사이다. 그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세임의 방에 두 사람을 남겨놓고 나왔다. 그젯밤 쏟아졌던 눈이 아직도 군데군데 쌓여 있었다. 섣달 10하루의 저녁바람이 살을 낼 듯 날카롭다. 겨울에는 동양치들도 길을 나서지 않는 법. 기집이 길을 떠나기엔 가혹한 날이다. 불어 독하게 말했다. 주저앉으면 주저앉힐 셈이었다. 아무 일 없었던 듯 살아가게 할 것이었다. 따라간다면 못 보낼 것도 없었다. 반가이 겹방살이가 무녀의 며느리 노릇만 못할까. 더구나 소박대기 신세에 어떤 길이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제가 선택해야 했다. 안채에서는 깨금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고 신당에서는 삼덕이 저녁 불공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래채에는 어제부터 와 있었다는 환자가 둘이고 오늘 오후에 왔다는 손님이 셋이었다. 그들이 전부 식객이었다. 이후에는 별채에 아무도 근접하지 말라 식구들에게 이른 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을 한다. 이경 즈음까지 별채 사람들은 기척이 없었다. 이후에는 별채가 없는 듯 내버려 두다가 꽃님과 명예를 작은 아이들 곁에 재웠다. 깨금내가 형님 하고 불렀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조바심을 내고 있었던 듯 속삭였다. 조금 전에 별채 쪽 쪽문으로 두 사람이 나갑디다. 설마 따라가랴 했더니 정말 따라갔어요. 이제쯤 담장 앞이나 지나고 있을 터인데
지금이라도 붙잡아야 하지 않으리까? 오래 걸렸구먼. 그만큼 망설였다는 뜻이겠지. 내버려 두세. 당장 태기가 보일 것도 아니고 그 성정에 저보다 나어린 서방님 첩살이를 해내기 어려울 테니 돌아올 것이야. 돌아오면 저한테 여한은 없겠지. 안 돌아오면요. 인연이 닿았다는 뜻이니 그 또한 저한테 좋을 일이겠지. 옷이나 튼튼히 입고 나가던가. 차려입을 만치 차려 입었습디다. 보따리 하나 큼지막히 안 왔고요. 하면 되었네. 가서 방이나 튀워놓세. 이 집에 사는 동안 내 2번 다시 술을 빚지 않으리라. 별채로 건너가며 이후에는 부르르 진저리를 친다. 말로는 갈테면 가라 했지만 텅 빈 세임의 방을 보는 순간 막막해졌다. 동마로 놈이야 제가 판 무덤이니 어쩔 수 없다 쳐도 세임 그 물정 모르는 것이 살아내야 할 곤욕스런 삶이 눈앞이련 듯 선연하였다. 부디 금세 수태나 하려무나 네 신세를 위하여. 나무 간세 음보살. 이후에는 식구가 남이 되어 빠져나간 방에서 세임을 위해 기도를 한다. 이 일이 악연으로 돌아오지 않게 합소사. 파냐한테 해가 되지 않게 합소사. 부디 파냐가 그들을 다시 만나지 않게 합소사.